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33페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까지 공부했었죠. 네, 지금 투자론 하고 있는데, 첫날 우리가 위험이 뭔지 봤고, 그죠? 그리고 위험의 종류, 그리고 그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거 공부했었고, 또 수익률에서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맞죠? 네, 그리고 네, 포트폴리오 요까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고, 자 오늘은 이제 효율적 전선과 거기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할 건데, 자 먼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걸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는 그 33페이지에 그 밑에 보시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게 나와 있죠. 네,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도 그래요. 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뭐냐? 네, 여기서 평균이라는 거는, 평균은 기대 수익률을 얘기해요. 기대 수익률. 네. 이 분산은 뭐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게 뭡니까? 위험이죠. 네, 위험이에요. 위험. 그렇죠. 위험. 기대 수익률은 뭐 수익이고, 그죠? 네, 수익의 종류니까. 그럼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위험이 뭔지를 공부했고, 수익률에는 어떤 게 있는지 공부했고, 그리고 위험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그러면 그 많은 자산들 중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요걸 오늘 공부할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으냐 이 말이에요. 자, 먼저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자산을 선택할 때 수익과 위험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안을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자안을 선택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 역할을 하는 거를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익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위험은요? 작은 게 좋단 말이야. 그러면 자산이 두 개가 딱 있어. 자산이 두 개가 있는데 만약 수익이 똑같아요. 그럼 우리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똑같으면, 네, 그거를 우리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 그럽니다. 별거 없죠?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고,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큰 거를 선택해라.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네, 평균 분산 결정법, 이렇게 불러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뭔지는 아시겠죠? 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여기가 기대 수익률, 여기가 표준 편차라 그래 볼게요. 표준 편차도 위험이죠. 네, 분산을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돼요.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거의 같은 거라 보셔도 관계 없어요. 분산을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거든. 어찌됐든 여기가 이제 위험이란 뜻입니다. 오늘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뭐 어차피 계속 우리 1월달도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한번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위에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들이 요 위에 다 있어요. 요 위에.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들은 수익률과 표준 편차로 다 표시할 수가 있겠죠.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 위험 4%에 기대 수익률 10%, 현대자동차 뭐 표준 편차 5%에 기대 수익률 25%, 이렇게 위험과 수익으로 다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이론들은 다 주식에서 온 이론이에요. 주식에서. 그러니까 만약에요, 요 시장에 있는 여러 주식들 중에 위험 1%짜리, 표준 편차가 위험이니까 표준 편차 1%짜리 주식들도 여기 있겠죠. 맞아요. 만약에 여기 우리 강의실에 전부 주식들이 앉아있다 해볼게요. 주식들이. 여러분 다 주식이야. 그러면 위험 1%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위험 1%. 그래서 3명이 손을 들어서 우리 위험 1%인데요. 손 든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했더니 저는 2%인데요. 이렇게 2%인데요. 이렇게 2%. 이쪽은요. 저는 3%예요. 마지막 한 명은요. 그래도 4%래. 기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2, 기대 수익률이 3, 기대 수익률이 4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4%. 뭐에 의해서? 4% 선택하는 게 뭐야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이걸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선택해야 되네.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수익. 맞아요? 자, 그다음에 위험 2%짜리 손 들어 보세요. 또 있겠죠? 위험 2%. 있을 거 아니야. 없을 수도 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 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뭘 선택해야 돼요? 가장 수익이 높은 거. 얘 선택해야 되겠네. 그럼 나머지는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 3%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제일 높은 거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맞아요?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한 선이 하나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있지. 그럼 그걸 갖다 선을 그려보면 이런 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선.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걸 쭉 연결한 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효율적 전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뭐 A, B, C, D, E라는 이런 자산들은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수익을 주는 그런 자산들입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또 보세요. 이게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여기가 만약에 15% 돼볼게요. 그럼 이 C보다 위험이 더 작은 자산은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는 자산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자산이 있다고, 만약에 이거 C 있잖아요. 이 C보다 더 높은 수익을 주는 자산이 있을까 없을까? 요 위에 있으면 이렇게 꺾겠지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는 자산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C보다 15% 수익인데 C보다 위험이 더 작은 자산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르쳐 줘 봐봐. 요 15%면 이게 15%인데 수익률이 15%인데 요 위험이 여기가 만약에 5%라 그래 볼게요. 그럼 C보다 위험이 더 작은 게 있어요. 15% 중에서 기대 수익률 15% 중에 C보다 위험이 작다는 건 이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있어요, 없어요? 없지. 위험이 큰 애들은 많지 뒤에.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A, B, C, D, E는 전부 다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수익,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소의 위험인가요? 그렇죠.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였잖아. 그래서 이 효율적 전선은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소의 위험을 나타내는 투자안을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만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된다고. 효율적 전선이란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소의 위험을 연결한 선이다. 기억하세요? 이게 효율적 전선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수익,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소의 위험, 이게 뭐였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였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효율적 전선이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나온 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고요. 같은 말이거든. 그게 같은 말. 자, 그러면요, 또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이 A라는 자산이 있죠.
이 A라는 자산은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B도 이런가요? C도 이런가요? D도 이런가요? E도 그렇죠? 네. 시험에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투자는 이렇다. 맞아요.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투자안들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야.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같은 말들이야. 다 같은 말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A, B, C, D, E 이런 애들은 이걸 효율적 전선이라 그랬죠. 그럼 효율적 전선은 우리가 왜 필요로 할까? 왜 구할까? 저거를 어려워 죽겠구만. 왜 저런 걸 쓸데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네. 예,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 주식들, 투자 자산들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공부한 내용이 할 내용이 뭐냐면 그 많은 투자 자산, 투자안들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걸 공부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럼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너무 머리 아픈 거야. 그런데 누가 제일 좋은 애들만 딱 모아놓고 여기서 고르세요 그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거든. 그럼 여기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저 A, B, C, D, E라는 저런 애들은 전부 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수익을 주고 동일한 수익에서는 또 최소의 위험을 주는 애들이니까 모범생들 아닙니까? 맞아요. 요 위에 있는 애들만 선택하면 된단 말이야. 요 밑에 애들은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 탈락한 애들인데.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요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A, B, C, D, E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A는 B보다 더 우월하다, 뭐 C는 A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애들 다 모범생이야. 애들 다 모범생. 다 모범생.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투자안들끼리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투자자는 A, B, C, D 이 중에 어떤 거를 투자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단 요 밑에 건 투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밑에 거는 투자하면 안 된다. 그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A, B, C, A, B, D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지 요 밑에 있는 거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효율적 전선의 의미야. 자, 그러면 투자자는 A에 해야 될까, B에 해야 될까, C에 어디에 해야 되겠어요? 아무데나. 그게 투자자 마음이야. 투자자 마음이라고. 투자자 마음. 그럼 시험에서 투자자 마음인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새로 나오는 용어가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차별 곡선. 네. 자, 이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시험에서 무차별 곡선에 자세히 물어보진 않아요. 참고로 지금 설명드리는. 여기가 사과, 여기가 배야. 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길동. 이 홍길동은 배 2개하고 사과 3개하고 요점이 되겠네. 배 2개하고 사과 3개하고는 차이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배 2개하고 사과 3개하고는 바꿀 마음이 있어요. 그 말은 배 2개하고 사과 3개하고는 이 사람한테는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이걸 무차별이라 그러거든. 무차별.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럼 만약에 또 사과가 3개면 나는 배가 3개면 사과 5개하고 나는 바꿀 마음이 있어. 나는 배 3개나 사과 5개나 차이가 없어. 뭐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럼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홍길동의 사과와 배의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차별 곡선이란 2개의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그 둘 관계에서 차이가 없는, 만족이 똑같아지는 그 점을 쭉 연결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라 그래요. 굳이 몰라도 돼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단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는 조금, 이 사람은 배를 좋아합니까? 사과를 좋아합니까?
배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이 사람 배 3개하고 사과 5개 바꾸니까 배가 더 이 사람은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좋아하는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요. 좀 싫어하는 쪽으로는 엉덩이 힙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 무차별 곡선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수록,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이동할수록 만족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무차별 곡선의 성격이야. 좋아하는 쪽으로 올수록 만족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사과와 배의 무차별 곡선이었잖아요. 그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는 투자자니까 역시 위험과 수익이 되는 거예요. 사과와 배가 아니고 위험과 수익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 한쪽이 위험이고 한쪽이 수익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보통 기대 수익률을 여기다 적거든. 약속을 할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표준 편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위험을 좋아해요, 위험을 싫어해요? 위험 혐오형이 일반적이라 그랬잖아요. 위험을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싫어하는 쪽으로 엉덩이 내민다 그랬죠, 내가.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돼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그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그럼 질문해 볼게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투자자를 위험 혐오형으로 가정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투자자를 위험 혐오형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형태를 띠게 된다, 이 말이에요. 투자자를 뭐로 가정하니까? 위험 혐오형으로 가정하니까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의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무차별 곡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기대 수익률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 만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족이 커지겠죠. 그럼 투자자는 자기 만족을 키우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는 건 자기의 만족을 키워나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요, 이 무차별 곡선을 저기에다가 그려도 될까요? 저기에다가 된다. 왜? 축이 똑같다. 축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저기다 그려도 되지. 그죠? 다 축이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다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효율적 전선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왔고 무차별 곡선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있어.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이라고도 그러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얘기해요. 효율적 전선이 뭐라고요? 그래. 그런데 효율적 전선 뜻이 뭐냐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효율적 전선의 뜻 얘기 한번 해봐봐. 동일한 최고의 수익, 또 동일한 최소의 위험을, 그렇지, 그런 투자를 연결한 선이다. 잊어먹지 마세요. 지금부터 딱 익숙해져 있어야 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게 효율적 전선이거든. 자, 그러면 갑이라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럼 요 밑에는 지금 자산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선택받지 못한 자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무차별 곡선에 걸리는 여러 가지 위험과 수익에 관련되는 조합들이 있겠죠. 여기도 자산들이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밑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랬다 내가. 그럼 이 사람은 만족을 키우기 위해서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 여기도 투자하면 돼, 안 돼? 이런 데 투자하면 돼, 안 돼? 안 돼. 밑에는 투자하면 안 돼. 자, 계속 이동해 나가다가 이 효율적 전선하고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안 돼. 이런 걸 접한다 그래요. 접점이라 그러죠.
접점, 접하는 점. 만나는 건 이런 데도 다 만나는 데야. 만나는 점이 아니고 무슨 점? 접점, 접하는 점이라 그럽니다. 이 접점이, 이 접하는 점 여기가 이 갑의 최적 투자점이에요. 그럼 갑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 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 요 자산에. 지금 제가 투자자들이 시장에 있는 그 많은 자산들 중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이거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최적 투자점이라 그래. 최적 투자점 또는 최적 포트폴리오. 결론이 뭐냐? 최적 투자점, 최적 포트폴리오 결론이 뭐냐?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뭐하는 점? 접하는 점. 그렇죠. 곡선이 접하는 점이에요. 이게 결론이지. 이게 결론. 최적 투자점이란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 무차별 곡선,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마다 같은 모양일까요? 다른 모양일까요? 다 다르지. 위험과 수익에 대한 태도니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을이라는 사람이 또 해보자. 을의 무차별 곡선은 만약 이런 모양이라 그래 볼게. 을은 이런 모양이야. 그럼 을도 만족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겠죠. 맞아요. 그럼 또 어디 있어? 여기서 또 접하는 점이 나오겠지. 여기는 을이라는 사람의 최적 투자점이라고요. 여기는 아까 갑의 최적 투자점이었죠. 그러면 투자자마다 최적 투자점은 같다 다르다? 다 달라. 그러면 최적 투자점이 투자자마다 다른 이유는 효율적 전선 때문입니까? 무차별 곡선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무차별 곡선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 전선은요 시장에 딱 한 개 있어요. 가장 우수한 애들만 뽑아놓은 거니까 그건 딱 한 개 있다니까. 효율적 전선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투자자의 효율적 전선이라고 안 썼잖아.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라 그랬죠.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마다 다 달라요. 왜? 수익과 위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아까 사과와 배의 무차별 곡선도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무차별 곡선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적 투자점도 어때요? 다 다르겠죠?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에 접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접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요 을하고 갑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보수적인 사람 같아요? 그지? 을이죠. 보수적이라는 건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갑은 공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개념이야. 을은 보수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는 뭐냐면 수익과 위험이 있잖아요. 위험을 먼저 봐요. 이 사람들은 뭘 먼저 본다? 그 위험 작은 것부터 선택해. 이 사람 위험 작은 거. 똑같은 수익이 있으면 나 위험 작은 거 갈래. 이게 보수적인 사람. 위험을 먼저 봅니다. 근데 공격적 투자자는 뭘부터 먼저 본다? 수익을 먼저 봅니다. 수익.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최적 투자점이 원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 투자자. 만약에 여기에서 접하는 사람이 돼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을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이야. 맞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갑보다는 더 공격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럼 갑은 이 사람에 비해서는 보수적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되는 개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최적 투자점이 원점에서 멀수록 무슨 투자자가 된다? 공격적 투자자가 된다는 겁니다. 네. 왠지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면 정리합니다. 자, 이걸 최적 포트폴리오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최적 투자점이 어디라고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이건 딱 기억을 해야 되겠지. 이게 결론이니까. 그리고 나서 효율적 전선이 뭔데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소의 위험을 연결한 선이에요. 이렇게. 그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요, 투자자의 위험과 태도에 대한, 위험과 수익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고.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이 최적 투자점인데, 이 최적 투자점이 원점에 가까운 투자자일수록 보수적, 원점에서 멀수록 공격적이다. 됐어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내니까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 전선과 최적 포트폴리오까지 봤습니다. 그 34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가 나오는데, 거기 3번에 무차별 곡선 보세요. 양가로 3번에 무차별 곡선 찾았습니까?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는 뭐로 표시한다?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하거든요. 그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니까 투자자마다 다 다르죠. 우리가 위험 할증률이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들은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의 형태를 띈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네, 그런 것들 참고로 보시면 되고, 1월 달에 우리가 기본서가 나오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시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범위를 크게 안 벗어나. 지금 말씀드린 것만이라도 잘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거기 34페이지에 화폐의 시간 가치 할 텐데요. 네, 여기 한번 볼게요. 네, 화폐의 시간 가치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뭐 여러 가지 깊게 하진 않고요.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 숫자에 약해. 숫자에 약해. 이게 돈을 벌려면 숫자에 강해야 되는데 숫자에 약해. 네. 계산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자, 지금 1,000원 있어요. 지금 1,000원. 자, 이거를 만약에 은행에 1,000원을 저금을 했어요. 그 세월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1,000원보다 금액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이거는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 그러면 1,000원에 1년 뒤에 미래 가치를 구해라. 이걸 할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증. 그럼 할증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1년 뒤에 내가 1,000원을 받을 게 있어요. 누구한테 돈을 1,000원을 받을 게 있어. 1년 뒤에. 근데 내가 지금 돈이 급해. 그래서 지금 달라. 이렇게 하네. 지금 줘. 그럼 1년 뒤에 1,000원을 지금 받으면 1,000원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 1,000원인데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론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당연히 1,000원보다 더 작겠죠. 맞아요. 이거는 미래 가치 구하는 겁니까? 현재 가치 구하는 겁니까? 현재 가치 구하는 겁니다. 현재 가치. 이렇게 현재 가치 구하는 거를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인한다. 그럼 할증은 미래 가치 구하는 거고 현재 가치 구하는 걸 뭐라 부른다? 할인한다. 네. 그러면 만약에요, 현재 가치가 만약에 900원이라 그래 볼게요. 900원. 그러면은 1,000원보다 100원이 지금 작아졌잖아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할인된 비율이 나오겠죠. 이걸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불러요. 할인율. 줄어든 비율.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미래 가치 할 때도 늘어난 비율이 있겠네. 그걸 뭐라 그럴까? 할증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인율은 현재 가치 구할 때 쓰는 비율이고 할증률은 미래 가치 구할 때 쓰는 비율이에요.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구할 때는 할인율, 할증률을 보통 우리 이제 현재 가치 구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율을 써요.
이자율을 쓴다. 이자율. 그럼 할인율이 뭔데?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쓰는 비율 이렇게 생각하세요. 할인율이 뭐라고요? 그렇지.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쓰는 비율. 자, 그러면 어떤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할인율이 꼭 있어야 될까요? 할인율을 모르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할인율을 모르면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현재 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이 필요하다. 현재 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이 필요하다. 적어두세요. 현재 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이 필요하다. 현재 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이 필요하다. 근데 화폐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그 할인율로 이자율을 쓴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할인율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할인율의 종류는 많아. 우리 앞에서 기대의 수익률, 요구 수익률 공부했죠. 기대의 수익률이 어떨 때는 할인율이 될 때도 있고요,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는 할인율로 뭘 쓴다? 이자율을 씁니다. 이자율. 할인 할증 받고 할인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봤어요. 할인율에 대한 개념. 자, 그 다음 1년, 2년, 3년이 있는데 3년 뒤에 1,000원이 들어온단 말이야. 3년 뒤에 1,000원. 또는 지금 1,000원이 있는데 3년 뒤에 얼마인지를 이렇게 알고 싶어. 자, 요 경우 보세요. 요 경우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겁니까?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겁니까? 얘는요, 미래 가치 구하는 거죠. 자, 근데 현금 흐름이 돈이 지금 한 번밖에 딱 안 들어오죠. 지금 돈 흐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를 일시불이라 그래요. 일시불은 현금 흐름이 딱 한 번밖에 없는 거, 이걸 일시불이라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현금 흐름이 1,000원, 1,000원, 똑같은 현금 흐름이 계속돼서 발생되잖아요.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연금이라고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연금. 아시겠어요? 똑같은 현금 흐름이 반복되는 걸 뭐라 부른다? 연금. 한 번의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걸 뭐라 부른다? 일시불. 이렇게 불러요. 됐어요? 그럼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는 뭘 공부해야 되냐면, 우리 교재 보시면 34페이지에 어떤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이 표에 대한 걸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개수가 몇 개 나와 있습니까? 6개가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라는 게 있고,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저당상수라고도 있죠. 없나? 거꾸로 적혀 있네. 저는 여기다 먼저 오른쪽 걸 먼저 적었죠. 여기 표는 좀 왼쪽으로 되어 있지만, 연금 현재 가치 밑에 저당상수라고 있죠. 저당상수. 개수라는 말을 안 적어서 그렇구나.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일시불 현재 가치 개수, 저당상수로 적혀 있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이네 우리 교재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 지금 표 보고 있습니까? 네네.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 감채기금 개수, 요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거는 제가 안 할게요. 우리 1월달에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은 이 4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사용해요.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는 언제 사용할까요?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할 때 사용하죠. 자, 그럼 보세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1년 뒤에 1,000원이 들어와요. 2년이라 그래 볼까? 뭐 논의상. 그러면 2년 뒤에 1,000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이거 뭐 구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구하는 거죠. 근데 현금 흐름이 하나밖에 없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뭘 이용한다고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이용한다고요. 그럼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한다는 거는 지금 1,000원이 있는데 2년 뒤에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미래 가치 구하는 거죠. 근데 현금 흐름은 일시불이죠. 이거는 뭐라고 그러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일시불의 미래 가치 구할 때는 뭘 쓴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쓴다고요. 미래 가치 계수를 줄여서 내가 계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래 가치가 내가야, 내가. 그죠? 현재 가치 계수는 현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언제 사용할까요? 이 힌트 다 줬는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할 때 사용하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언제 사용할까? 그렇죠.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할 때 쓰겠지.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언제 쓸까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거를 예사로 듣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어떨 때 뭘 써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연금의 미래 가치 구할 때 사용해요.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자,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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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받을 거야. 연금을 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가치로 한꺼번에 받고 싶어. 지금 가치로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일단 현재 가치 구하는 거지. 네, 그렇죠. 현재 가치 구하는 거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판정할 때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건지 그것부터 먼저 본다. 습관을. 아시겠죠?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건지 그것부터 먼저 판단. 그리고 나서 현금 흐름을 보는 거야.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그럼 앞에도 연금 이렇게 적어주면 돼. 연금의 현재 가치구나 이게. 이게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써야 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해야 돼.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또 1,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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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돈이 들어올 건데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럼 이때는 요 물음표는 뭘 구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네. 그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연금이구나. 그럼 이거는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때는 뭘 써야 된다고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에서는 어떤 상황을 딱 주고 이때 어떤 걸 써야 되는가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고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오늘은 요거 두 개만 좀 볼게요. 요 두 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개가. 요 두 개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1,000원이 있는데 2년 뒤에 얼마가 될지를 알고 싶어요. 그럼 이 물음표는 뭐 구하는 거죠? 그래, 미래가치. 또 무슨 미래가치? 그렇죠.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라는 뜻이죠. 잘하고 있어요.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할 때는 뭘 쓰라 그랬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쓰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일시불에다가 곱하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할 때 지금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이용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미래가치를 구하든 현재가치를 구하든 할증률, 할인율을 모르면 못 구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할증률을 주죠. 근데 화폐의 시간가치에서 할인율과 할증률로는 뭘 쓰냐면 이자율을 쓴다고 그랬거든. 그 시험에서 이자율을 자료로 줍니다. 이자율이 10%다 이렇게 줘요.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어떤 거냐면 1 플러스 이자율 의 기간이야. 이걸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우리 알파벳은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한글로 적었습니다. 알파벳을 요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예요. 요게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일시불이 지금 얼마입니까? 1,000원이죠. 1,0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몇 승?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점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한다 이제. 그러면 1,0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은 1.1이지. 1.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 1.1의 제곱은 그러지 1,000 곱하기 1.1 곱하기 1.1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게 답이야. 1210원 나오겠네. 네. 이게 일시불의 미래가치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오늘 집에 가서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연습을 하세요. 네? 자, 그러면 빨리 하는 법이라기보다 봅시다. 자, 3년이야 1,000원이야 3년 뒤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이자율이 5%래. 5%. 그러니까 5%는 0.05죠.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이제 석가 딱 바로 보자마자 1,000원에다가 이자율이 5%니까 1.05가 되겠구나. 맞아요. 1.05의 몇 승?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00 곱하기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5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는 순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럼 이게 만약에 7%야 그럼 어떻게 돼? 1.07 되겠죠? 맞아요. 이게 4년이야 4승. 오케이? 네, 연습을 좀 합니다. 연습을 하세요. 자, 이제 현재 가치 한번 해볼게요. 이건 오늘 숙제야. 자, 연습을 집에서 많이 하기. 자, 2년 뒤에 1,000원이 들어와요. 지금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이 뭐 구하는 겁니까 이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하는 문제죠. 맞아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예요.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하면 돼요. 아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구할 때는 일시불에다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했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할 때는 일시불에다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럼 이것도 만약에 이자율이 똑같이 10%라 그래 볼게요. 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어떤 형태냐? 자, 일시불 1,000원입니다.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 분의 1 이렇게 돼요. 1 플러스 이자율 기간 분의 역수죠. 즉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뒤집어 놓은 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예요.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걸 역수라 그래.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하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역수예요. 그런 거 지금 몰라도 좋다. 지금 그런 거 몰라도 좋아.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이걸 딱 적어놔도 집에 연습만 해야 된다. 1000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다시 적으면 1000 곱하기 1.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00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1.1의 제곱분의 1000 이렇게 됩니까? 오케이.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해? A분의 B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어? B 나누기 A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1000 나누기 1.1의 제곱이네. 맞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1.1의 제곱을 구하면 1.21인데 1000 나누기 1.1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 머리 너무 복잡해. 이렇게 아까 곱하기 1.1의 제곱은 두 번 곱하란 얘기였지. 그럼 나누기 1.1의 제곱은 두 번 나눠주면 돼. 그럼 1000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누기 1.1의 제곱은 1.1을 두 번 나눠주고 곱하기 1.1의 제곱은 1.1을 두 번 곱해주면 돼. 자, 그래서 보세요. 식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나눠주면 되네. 결국은 맞습니까? 결국은 나눠주면 되는 거고 미래 가치 구할 때는 곱해주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럼 연습해본다. 이제 지금부터 자, 연습 몇 개 하고 좀 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자, 3,000원 3년 뒤에 얼마인지 알고 싶어. 자, 편의상 이자율은 제가 10%라 그랬게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3,000 곱하기 미래가치 구하지. 미래가치 구할 땐 곱한다. 미래가치 구할 땐 곱합니다. 3,000 곱하기 1.1에 그 삼성 이게 딱 적을 줄 알아야 된다고. 요거에 요걸 딱 적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000 곱하기 1.1 곱하기 1.1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란 말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00원이 있어요. 5년 뒤에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요. 이자율이 7%야. 그럼 이건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됩니까? 2,000 곱하기 1.07에 5승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2,000 곱하기 1.07 네. 5번 곱해라고 아시겠어요? 몇 번 곱한다? 5번 곱한다. 5번 곱해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 뭐 어렵지 않아. 자, 이제 반대로 3년 뒤에 3,000원이 들어올 거야. 지금 얼마인지 알고 싶어. 이자율이 10%예요. 그럼 이거는 뭐 구하는 겁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죠. 원래는 3,000 곱하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 복잡하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현재 가치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3,000 나누기 1.1에 이렇게 하라고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계산기 두드릴 때 3,000 나누기 1.1 나누기 1.1 그래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더 해보자. 잘하고 있다 지금. 자, 5년 뒤에 아까 이것처럼 만약 5년 뒤에 2,000원이 들어와. 그럼 지금 얼마인지 알고 싶어. 이자율이 만약에 7%야. 이자율이 7%. 그러면 이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해요? 2,000 나누기 1.07에 5승.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000 나누기 1.07 나누기 1.07 이렇게 5번 해주시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시불의 미래가치,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는 딱 이런 식으로 합니다. 미래가치 구할 때는 곱하고 현재가치 구할 때는 나눠버린다.
오케이. 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